여러분, 서울대 의대를 졸업한 전문의가 25년간 LA 코리아타운에서 김치찌개를 끓이고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청진기 대신 국자를 든 한 남자의 놀라운 이야기, 그리고 그가 다시 생명을 구하게 된 기적 같은 순간들을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은 더 좋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창수입니다. 올해 64살이고요. 로스앤젤레스 코리아타운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어요. 매일 새벽 5시면 일어나서 시장으로 향합니다.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거리를 걸으면서 오늘 손님들이 드실 음식 재료들을 하나하나 고르죠. 배추김치는 신맛이 적당히 돌고 국물이 시원한 걸로, 돼지고기는 기름기가 적당하면서도 부드러운 부위로 골라요. 25년간 이 일을 해오면서 눈으로만 봐도 어떤 재료가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낼지 알 수 있게 됐어요. 식당으로 돌아와서는 본격적인 하루가 시작됩니다. 김치찌개를 끓이는 일부터 시작하는데요. 이게 단순해 보이지만 정말 신경 쓸 게 많아요. 김치를 볶는 시간, 물을 넣는 타이밍, 불의 세기 조절까지 모든 과정에서 제 나름의 노하우가 들어가죠. 사실 저는 원래 다른 일을 했었어요. 한국에서는 의사였거든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내과 전문의로 10년간 일했습니다. 그때는 청진기와 처방전이 제 일상이었죠. 환자들의 심장 소리를 듣고 증상을 분석하고 치료 방법을 찾는 게 제 일이었어요. 하지만 25년 전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을 오게 됐습니다. 아내가 임신 중이었고 새로운 환경에서 빨리 생계를 꾸려야 했거든요. 미국에서 의사 면허를 따려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절차도 복잡했어요. 당장 생활비가 필요했던 저희에게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선택이었죠. 그래서 선택한 게 음식점이었어요. 한국 음식을 그리워하는 교민들과 한국 문화에 관심 있는 현지인들을 위한 작은 식당을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어요. 의사에서 식당 사장으로 완전히 다른 세계였거든요. 하지만 음식을 만들면서 느낀 게 있어요. 환자를 치료할 때와 비슷한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좋은 재료로 정성껏 음식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건강하고 행복해지도록 돕는다는 점에서요. 김치찌개 한 그릇이 누군가에게는 고향의 맛이 되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문화의 첫 경험이 되기도 하거든요. 지금 이 순간에도 식당 안에서는 구수한 김치찌개 냄새가 퍼지고 있어요.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와서 따뜻한 식사를 하고 계시고요. 저는 여전히 새벽부터 밤까지 이 작은 공간에서 음식을 만들고 있습니다. 의사였던 과거는 가끔 꿈처럼 느껴지지만 지금 이 순간도 나름대로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민 초기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정말 힘든 시간이었어요. 1999년에 가족과 함께 LA에 도착했을 때 저희가 가진 건 몇 개의 가방과 막연한 희망뿐이었거든요. 한국에서는 나름 성공한 의사였어요. 서울 강남에 있는 대형 병원에서 내과 전문의로 일하면서 희귀질환 연구도 하고 있었죠. 특히 자가 면역 질환 분야에서는 꽤 인정받는 의사였어요. 논문도 여러 편 발표했고 학회에서 발표할 기회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와서 현실을 마주하니까 정말 충격이었어요. 한국에서의 경력과 실력이 여기서는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USML이라는 미국 의사 시험을 봐야 하는데 준비하는 데만 최소 2년은 걸린다는 거예요. 그것도 합격이 보장된 게 아니고요. 아내는 임신 7개월 상태였어요. 뱃속 아이가 곧 태어날 예정이었는데 당장 생활비가 필요했죠. 저축해온 돈으로는 몇 개월 버티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때 정말 막막했습니다. 한국에서는 한 달에 수백만 원씩 벌던 제가 여기서는 일자리조차 구하기 어려웠거든요. 영어도 문제였어요. 의학 용어는 알겠는데 일상 대화나 사업을 위한 영어는 부족했어요. 병원에서 환자나 동료들과 소통하려면 훨씬 높은 수준의 영어 실력이 필요했죠. 그런 실력을 키우는 것도 시간과 돈이 드는 일이었고요. 그러던 중에 코리아타운을 알게 됐어요.
여기서는 한국말이 통하고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죠. 그때 생각해낸 게 음식점이었어요. 아내가 요리를 정말 잘했거든요. 결혼 전부터 요리에 재능이 있었고 특히 김치찌개나 된장찌개 같은 한국 전통 음식을 맛있게 만들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작은 가게였어요. 테이블 6개짜리 작은 공간을 임대해서 시작했죠. 초기 자본도 부족해서 중고 장비들로 주방을 꾸몄어요. 냉장고, 가스레인지, 테이블까지 모든 게 남이 쓰던 거였죠. 첫날 문을 열었을 때 손님이 한 명도 안 왔어요. 이틀째, 사흘째도 마찬가지였고요. 아내와 저는 정말 불안했습니다. 이 길이 맞는 건지, 우리가 너무 성급한 결정을 한 건 아닌지 계속 의문이 들었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력했어요. 음식 맛을 개선하고 가격도 합리적으로 맞췄죠. 조금씩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한국 교민들이 하나둘 찾아오시더라고요. 고향 음식이 그리웠나 봐요. 의사였던 제가 음식점을 한다는 게 처음에는 정말 어색했어요. 청진기 대신 국자를 들고 처방전 대신 주문서를 받는 일상이 낯설었죠. 하지만 손님들이 맛있게 드시는 모습을 보면서 조금씩 보람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특히 아픈 손님들이 오셨을 때는 예전 의사 본능이 살아나곤 했어요. 감기 기운이 있어 보이는 손님에게는 따뜻한 국물 요리를 권하고 소화가 안 되는 것 같은 분에게는 맵지 않은 음식을 추천했죠. 그럴 때마다 음식도 일종의 치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20년 정도 지나면서 저희 식당도 조금씩 자리를 잡아갔어요. 단골 손님들도 생기고 코리아타운에서는 나름 알려진 맛집이 됐죠.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신기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한국 드라마가 미국에서 인기를 끌면서 젊은 현지인들이 많이 찾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특히 넷플릭스에서 방영된 사랑의 불시착이라는 드라마 때문이었는데요. 그 드라마에 김치찌개가 자주 나왔거든요. 주인공들이 김치찌개를 맛있게 먹는 장면을 보고 직접 맛보고 싶어 하는 분들이 늘어났어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기억에 남는 손님이 있어요. 엠마 존슨이라는 젊은 여성이었는데 처음 오셨을 때부터 뭔가 달랐어요. 다른 손님들은 보통 김치찌개 한 그릇 먹고 가시는데 이분은 음식을 드시면서 계속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김치찌개에 들어가는 재료가 뭔지, 어떤 순서로 만드는지, 왜 이렇게 맛있는지 정말 궁금해 하셨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UCLA 메디컬 센터에서 레지던트로 일하는 의사였어요. 그것도 응급의학과 레지던트더라고요. 엠마는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정말 많았어요. K- 드라마는 물론이고 K-팝, 한국 음식까지 다양한 분야에 호기심을 가지고 있었죠. 처음에는 단순히 드라마에서 본 음식을 맛보고 싶어서 온 거였는데 먹어보니까 정말 맛있어서 자주 오게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일주일에 서너 번은 오셨어요. 때로는 혼자, 때로는 동료 의사들과 함께 오셨죠. 병원 근무가 끝나고 늦은 저녁에 오시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럴 때마다 피곤해 보이시더라고요. 레지던트 생활이 얼마나 힘든지 저도 의사 출신이라 잘 알거든요. 엠마가 오시면 항상 제가 직접 서빙을 했어요. 다른 손님들에게는 아르바이트 직원이 서빙하는 경우가 많은데 엠마는 워낙 질문이 많아서 제가 직접 응대하는 게 나았거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됐죠. 어느 날은 제가 음식을 만드는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시더라고요. 특히 제가 재료를 써는 방식이나 불 조절하는 것, 간을 맞추는 과정까지 정말 세심하게 관찰하셨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제 손놀림이 마치 수술하는 의사의 손놀림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정확하고 신중하면서도 자신감이 있다고요. 그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음식을 만들 때 무의식적으로 의사 시절의 습관이 나오고 있었던 거죠. 엠마는 정말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의학 지식도 풍부했지만 관찰력도 뛰어났거든요. 제가 특별히 제 과거에 대해 말한 적은 없었는데 계속 지켜보시면서 뭔가 눈치를 채신 것 같았어요. 어느 날은 제가 다른 손님이 기침을 심하게 하시는 걸 보고
따뜻한 차를 서비스로 드렸는데 엠마가 그 모습을 보시더니 정말 신기해 하시더라고요. 단순히 친절한 서비스가 아니라 마치 환자를 돌보는 것 같다고 하시면서요. 그렇게 몇 달간 꾸준히 오시면서 엠마와 저는 어느새 친해졌어요. 서로의 일상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게 됐고, 때로는 의학에 관한 대화도 나눴죠. 물론 저는 여전히 그냥 식당 사장으로만 알려져 있었지만요. 엠마를 통해서 젊은 의사들의 현실도 많이 알게 됐어요. 레지던트들이 얼마나 힘든 환경에서 일하는지, 환자들을 돌보면서 겪는 고민들이 어떤 것인지 들으면서 제 의사 시절이 자꾸 생각났어요. 그날은 정말 평범한 금요일 저녁이었어요. 주말을 앞두고 손님들이 평소보다 많이 오셨고 식당 안이 활기차게 북적거리고 있었죠. 엠마도 동료 의사 3명과 함께 와서 코너 테이블에 앉아 김치찌개를 주문하셨어요. 그때 창가 쪽 테이블에 앉아 계시던 중년 남성 손님이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내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음식이 너무 뜨거워서 그러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곧이어 숨소리가 거칠어지시면서 테이블을 붙잡고 계시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이건 단순히 음식이 뜨거워서가 아니라 뭔가 심각한 상황이구나 싶었죠. 25년간 잠들어 있던 의사의 본능이 갑자기 깨어나는 느낌이었어요. 손님이 갑자기 의자에서 미끄러지듯 쓰러지셨어요. 의식을 잃으신 것 같았죠. 식당 안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어요. 다른 손님들은 놀라서 어쩔 줄 모르고 계시고 직원들도 당황해서 우왕좌왕하고 있었어요. 엠마와 동료 의사들이 일어나서 환자에게 다가갔어요. 하지만 응급의학과 레지던트인 엠마도 실제 응급 상황에서는 당황하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맥박을 확인하고 의식 상태를 체크하면서도 뭔가 확신이 서지 않는 표정이었어요. 그때 저도 모르게 몸이 먼저 움직였어요. 주방에서 뛰어나와 환자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죠. 순간 25년 전 병원에서 응급 환자를 돌보던 기억들이 물밀듯이 떠올랐어요. 먼저 환자의 목 부분을 만져서 경동맥 맥박을 확인했어요. 맥박은 뛰고 있었지만 불규칙했죠. 그리고 환자의 얼굴색을 보니까 창백해지고 있었어요. 호흡도 얕고 빨라져 있었고요. 엠마가 저를 놀란 눈으로 바라보더라고요. 제가 하는 행동들이 전문적이라는 걸 알아챈 것 같았어요. 저는 엠마에게 구급차를 부르라고 지시했어요. 그리고 다른 의사들에게는 환자의 다리를 높게 올려달라고 했죠. 환자의 의식이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눈을 뜨면서 어리둥절해 하시더라고요. 저는 환자에게 천천히 말을 걸었어요. 이름이 뭔지, 여기가 어딘지 아는지, 어디가 아픈지 차근차근 물어봤죠. 환자분이 가슴 부근이 답답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어지럽다고도 하시고요. 저는 즉시 심전도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어요. 급성 심근경색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거든요. 엠마에게 구급차에 심전도기가 있는지 확인해 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환자가 복용하고 있는 약이 있는지도 물어봤죠. 다행히 환자분이 지갑에서 약봉지를 꺼내 보여주셨는데 고혈압 약과 당뇨병 약을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저는 계속 환자의 상태를 모니터링했어요. 맥박, 호흡, 의식 상태를 지속적으로 체크하면서 응급구조사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준비를 했죠.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응급구조사들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현장에서 이미 기본적인 응급처치가 완료되어 있었고 환자의 상태에 대한 정확한 정보까지 정리되어 있었거든요. 저는 응급구조사들에게 환자의 증상과 복용 약물, 그리고 제가 의심하는 진단명까지 전달했어요. 환자분은 무사히 병원으로 이송됐어요. 나중에 들어보니 정말 급성 심근경색이었고 빠른 응급처치 덕분에 큰 위험을 넘겼다고 하더라고요. 식당이 다시 조용해진 후 엠마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죠. 호기심과 놀라움, 그리고 약간의 의심이 섞인 표정이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물어보더라고요. 정말 누구냐고, 진짜 그냥 식당 사장이 맞느냐고요. 그날 밤 마지막 손님이 나가시고 나서 엠마가 혼자 남아 있었어요.
평소 같으면 동료들과 함께 가셨을 텐데 그날은 뭔가 궁금한 게 많았나 봐요. 저도 사실 이럴 줄 알았어요. 아까 제가 보인 모습이 너무 전문적이었거든요. 식당 정리를 하면서 엠마와 저는 서로 눈치를 보고 있었어요. 엠마는 뭔가 물어보고 싶어 하는 표정이었고 저는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고민이 되더라고요. 25년간 숨겨왔던 제 과거를 드러내야 하는 순간이 온 것 같았어요. 엠마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아까 응급 상황에서 제가 보인 행동들이 정말 놀라웠다고 하시더라고요. 맥박 확인하는 방법, 환자 상태 판단하는 과정, 응급구조사들과 소통하는 방식까지 모든 게 전문 의료진 수준이었다고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지금까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제 과거를 털어놓는 게 맞는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엠마의 진지한 눈빛을 보니까 더 이상 숨길 수는 없을 것 같았어요. 결국 저는 모든 걸 말씀드렸어요. 제가 한국에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했다는 것, 내과 전문의로 10년간 일했다는 것, 그리고 이민 와서 어쩔 수 없이 음식점을 시작하게 된 경위까지 다 설명드렸죠. 엠마의 표정이 점점 놀라움으로 변해갔어요. 특히 제가 한국에서 희귀질환 연구를 했다고 말씀드렸을 때는 정말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자가 면역 질환 분야에서 여러 편의 논문을 발표했고 국제학회에서도 인정받았다고 하니까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러면서 엠마가 하신 말씀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제가 왜 이렇게 오랫동안 식당만 하고 계셨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미국에서도 의사로 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텐데 왜 시도하지 않으셨는지 궁금하다고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처음에는 현실적인 문제들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요. 언어 문제, 시험 준비 기간, 경제적 어려움 등등.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는 이제 와서 다시 의사가 되기에는 너무 늦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죠. 엠마는 그런 제 말에 동의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아까 응급 상황에서 보신 제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다고 25년이 지났어도 의사로서의 본능과 실력은 여전히 살아있다고 하시면서요. 그때 엠마가 제안을 하나 하셨어요. 자신이 아는 한국계 의료 연구자가 있는데 그분을 소개해주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UCLA에서 AI를 이용한 의료 진단 연구를 하고 계신 김준영 박사님이라고 하셨어요. 처음에는 좀 부담스러웠어요. 갑자기 낯선 분을 만나서 제 과거 이야기를 또 해야 한다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엠마가 정말 진심으로 도움이 되고 싶어 하는 마음이 느껴져서 거절하기가 어려웠어요. 엠마는 그 자리에서 바로 김준영 박사님께 연락을 했어요. 간단하게 상황을 설명하고 만날 수 있는지 물어보시더라고요. 다행히 김 박사님도 관심을 보이시면서 다음 주에 시간을 내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가면서 정말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25년간 봉인해뒀던 제 과거가 갑자기 현실로 돌아온 느낌이었거든요. 한편으로는 설레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했어요. 아내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다 말씀드렸어요. 엠마를 만난 것부터 응급 상황, 그리고 김 박사님을 소개받게 된 일까지요. 아내도 처음에는 놀라시더니 이제야 제가 진짜 하고 싶었던 일을 다시 할 기회가 온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주말 내내 저는 한국에서 가져온 의학 서적들을 다시 꺼내봤어요. 오랫동안 책장 깊숙이 묻어두었던 것들이었는데 다시 펼쳐보니까 예전 기억들이 하나씩 되살아나더라고요. 그때의 열정과 환자들에 대한 사명감이 다시 조금씩 꿈틀거리는 것 같았어요. 김준영 박사님과의 만남은 정말 특별했어요. UCLA 메디컬 센터 연구동에서 만났는데 생각보다 젊으신 분이더라고요. 36살 정도 되어 보이셨는데 한국에서 의학과 컴퓨터공학을 모두 전공하신 후 스탠포드에서 AI, 의료진단 분야로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이었어요. 김 박사님은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 정말 놀라워하셨어요. 특히 제가 한국에서 자가 면역질환 연구를 했다는 부분에서 많은 관심을 보이시더라고요. 본인도 현재 AI를 이용해서
희귀질환을 조기 진단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계시다고 하셨거든요. 박사님이 보여주신 연구실은 정말 미래 같았어요. 여러 대의 고성능 컴퓨터가 돌아가고 있었고 벽면에는 복잡한 의료 데이터들이 그래프로 표시되고 있었죠. 제가 한국에서 일할 때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어요. 김 박사님이 설명해 주신 AI 진단 시스템이 정말 흥미로웠어요. 환자의 증상, 검사 결과, 병력 등을 입력하면 AI가 가능한 질병들을 확률 순으로 제시해 주는 거였어요. 특히 희귀질환의 경우 일반 의사들이 놓치기 쉬운 것들을 AI가 먼저 의심해 볼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문제도 있었어요. AI는 데이터와 통계에 기반해서 판단하지만 실제 환자를 진료할 때는 데이터로 표현되지 않는 미묘한 부분들이 많다는 거였어요. 환자의 표정, 말투, 생활 습관 같은 것들 말이죠. 그때 김 박사님이 제안을 하나 하셨어요. 저의 임상 경험과 AI의 데이터 분석 능력을 결합해보면 어떨까 하는 거였어요. AI가 1차적으로 후보 질환들을 제시하면 저는 실제 환자와의 면담을 통해서 최종 진단을 내리는 방식으로요. 처음에는 좀 망설여졌어요. 25년 만에 다시 환자를 만난다는 게 부담스러웠거든요. 의학 지식도 많이 변했을 테고 새로운 치료법들도 많이 나왔을 텐데 제가 따라갈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하지만 김 박사님은 그런 제 걱정을 이해해 주셨어요. 처음에는 간단한 케이스부터 시작해보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필요한 최신 의학 정보는 본인이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첫 번째 시도는 정말 신기했어요. 몇 달째 진단이 안 되고 있던 환자분이 계셨는데 40대 여성으로 계속 피로감과 관절 통증을 호소하고 계셨거든요. 여러 검사를 해봐도 뚜렷한 원인을 찾지 못했던 케이스였어요. AI 시스템에 그 환자분의 모든 데이터를 입력했더니 여러 가지 가능성을 제시했어요. 섬유근육통, 류마티스 관절염, 갑상선 기능 저하증 등등. 하지만 기존 검사들로는 이미 대부분 배제된 상태였죠. 제가 직접 그 환자분과 면담을 했어요. 25년 만에 환자와 마주 앉는 순간이었는데 신기하게도 예전 감각이 되살아나더라고요. 환자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세세한 부분들을 확인했어요. 그러다가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어요. 환자분이 햇빛에 나가면 특히 피로감이 심해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머리카락이 많이 빠진다고도 하시고요. 이런 증상들은 검사 결과지에는 나와 있지 않았지만 정말 중요한 정보였어요. 저는 전신홍 반루푸스를 의심했어요. AI도 그걸 후보 중 하나로 제시했었지만 확률이 낮았거든요. 하지만 환자와의 면담을 통해 얻은 추가 정보들을 종합하면 가능성이 높아 보였어요. 추가 검사를 제안했고 결과적으로 초기 루푸스로 진단됐어요.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를 시작할 수 있게 됐죠. 김 박사님도 정말 놀라워하시면서 이런 방식의 협업이 정말 효과적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이후로 몇 개월간 비슷한 방식으로 여러 환자분들을 도왔어요. AI가 제시하는 데이터 기반의 분석과 제가 환자와의 소통을 통해 얻는 임상적 통찰이 서로 보완되면서 좋은 결과들이 나왔어요. 물론 모든 케이스가 성공적이지는 않았어요. 때로는 제 판단이 틀릴 때도 있었고 AI의 분석도 완벽하지는 않았거든요.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기존의 진단 방식보다 더 정확하고 빠른 결과를 얻을 수 있었어요. 김 박사님과의 협업이 성과를 내기 시작하면서 병원 내에서도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긍정적인 반응들이 많았어요. 젊은 의사들, 특히 레지던트들은 새로운 진단 방식에 대해 정말 관심을 보였거든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환영하는 건 아니었어요. 특히 병원의 고위직 의사들 중에는 제가 참여하는 것에 대해 불편해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가장 큰 문제를 제기한 분은 윌리엄 하워드 병원장이었어요. 하워드 병원장은 60대 후반의 베테랑 의사로 이 병원에서 30년 넘게 일해 오신 분이었어요. 전통적인 의료 체계를 중시하시는 분이셔서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는 항상 신중하셨죠.
어느 날 김 박사님이 저를 의료진 회의에 참석시키고 싶다고 하셨어요. 저희가 진단한 케이스들을 발표하고 다른 의사들과도 의견을 나누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하워드 병원장이 강하게 반대하셨어요. 면허가 없는 사람을 의료회의에 참석시킬 수 없다는 거였어요. 법적인 문제도 있고 병원의 신뢰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시면서요. 김 박사님은 제가 컨설턴트 역할로만 참여한다고 설명했지만 병원장은 여전히 회의적이셨어요. 특히 제가 25년간 의료 현장을 떠나 있었다는 점을 문제 삼으셨죠. 의학이 얼마나 빠르게 발전하는 분야인데 그렇게 오랫동안 떠나 있던 사람이 어떻게 현재의 의료진들과 함께 일할 수 있냐는 거였어요. 솔직히 상처가 되었어요. 물론 병원장의 우려가 이해되지 않는 건 아니었지만 제가 그동안 보여준 성과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서 속상했거든요. 그런데 일주일 뒤에 정말 극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토요일 밤늦게 응급실에 환자 한 분이 실려왔는데 증상이 정말 복잡했어요. 고열, 의식 저하, 호흡곤란 등 여러 증상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었죠. 당직 의사들이 여러 검사를 했지만 명확한 진단을 내리지 못했어요. 폐혈증 같기도 하고 뇌수막염 같기도 하고 아니면 다른 감염성 질환일 수도 있었거든요. 시간은 계속 흘러가는데 환자 상태는 점점 악화되고 있었어요. 마침 그날 밤에 김 박사님이 연구 때문에 병원에 남아 계셨어요. 응급실에서 연락이 와서 AI 시스템을 활용해서라도 뭔가 단서를 찾아보자고 하더라고요. 김 박사님은 저에게 연락을 주셨어요. 저는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응급실에 도착해서 환자를 보는 순간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일반적인 감염성 질환과는 다른 양상이었거든요. 환자 가족과 면담을 했어요. 최근에 여행을 다녀왔는지, 특별한 약을 복용했는지, 알레르기가 있는지 등등 세세한 부분까지 물어봤죠. 그러다가 중요한 정보를 얻었어요. 환자분이 일주일 전에 새로운 항생제를 처방받아서 복용하기 시작했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과거에 특정 약물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인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약물 알레르기로 인한 전신 반응, 즉 아나필락시스를 의심했어요. 하지만 일반적인 아나필락시스와는 증상이 조금 달랐어요. 지연성 알레르기 반응일 가능성이 높았죠. 이런 경우는 증상이 서서히 나타나면서 진단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저는 즉시 항히스타민제와 스테로이드 투여를 제안했어요. 그리고 원인이 되는 항생제를 즉시 중단하라고 했죠. 응급실 의사들은 처음에는 의아해했지만 환자 상태가 워낙 심각해서 일단 시도해보기로 했어요. 놀랍게도 치료 시작 후 30분 만에 환자 상태가 호전되기 시작했어요. 열이 내리고 의식도 맑아지더라고요. 정말 극적인 회복이었어요. 그 모든 과정을 하워드 병원장이 지켜보고 계셨어요. 토요일 밤에 응급 상황이라고 해서 병원에 나오신 거였는데 제가 진단하고 치료 방향을 제시하는 모습을 직접 보신 거죠. 병원장은 그 자리에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월요일에 김 박사님을 따로 부르셔서 이야기를 나누셨다고 해요. 그리고 제가 의료진 회의에 참석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허가해 주셨어요. 나중에 들어보니 병원장도 지연성 약물 알레르기를 의심해 보긴 했지만 확신이 서지 않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환자 가족과의 면담을 통해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내고 신속하게 치료 방향을 제시한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다고 하셨어요. 그 토요일 밤 이후로 병원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하워드 병원장이 직접 저를 의료진 회의에 초대하셨고 다른 의사들도 제가 참여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의료진 회의 참석은 정말 떨렸어요. 25년 만에 다시 의사들과 함께 앉아서 환자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였거든요. 하지만 김 박사님과 엠마가 옆에서 든든하게 지지해줘서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회의에서 저희가 AI와 협업으로 진단한 케이스들을 발표했어요. 다른 의사들의 반응이 정말 좋았어요. 특히 젊은 레지던트들은
이런 새로운 접근 방식에 대해 많은 질문을 했고 자신들도 배우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 후로 저는 UCLA 메디컬 센터의 특별 컨설턴트로 공식 임명됐어요. 주 3일은 병원에서 일하고 나머지 시간은 여전히 식당을 운영하는 조건이었죠. 완벽한 균형이었어요. 병원에서의 일은 정말 보람찼어요. AI 시스템과 제 임상 경험을 결합해서 어려운 케이스들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매일매일 새로웠거든요. 특히 희귀질환이나 진단이 어려운 환자들을 도울 때는 예전 의사 시절의 사명감이 다시 살아나는 느낌이었어요. 더 놀라운 일도 일어났어요. UCLA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간의 협력 프로그램이 시작된 거예요. 한국의 의료진들과 미국의 AI 기술을 결합한 공동 연구 프로젝트였는데 제가 극악유 역할을 맡게 됐어요. 한국에서 의료진들이 UCLA를 방문하기도 하고 저희가 한국으로 가서 세미나를 진행하기도 했어요. 25년 만에 다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방문했을 때는 정말 감회가 새로웠어요. 예전 동료들을 만나서 근황을 나누기도 했고 후배 의사들에게 제 경험을 들려주기도 했어요. 모두들 제가 미국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정말 신기해 하시더라고요. 식당도 여전히 소중한 공간이에요. 주 나흘은 아내와 함께 창순의 밥상을 운영하고 있어요. 예전과 달리 이제는 병원에서 만난 의료진들도 종종 찾아와요. 엠마는 거의 단골이 됐고 김 박사님도 가끔 동료들과 함께 오세요. 하워드 병원장도 한번 오셨어요. 김치찌개를 드시면서 정말 맛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음식을 만드는 정성이 환자를 돌보는 마음과 똑같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지난주에는 정말 특별한 일이 있었어요. 제가 처음 응급처치를 했던 그 환자분이 가족과 함께 식당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분은 완전히 회복되셨고 정기 검진에서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 정말 기억에 남아요. 제가 그날 밤 응급처치를 해주지 않았다면 큰일 날 뻔했다고 정말 감사하다고 하시면서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의사라는 건 면허증에 있는 게 아니라 마음에 있는 거구나 하고요. 요즘은 젊은 의사들을 가르치는 일도 하고 있어요. 레지던트들에게 환자와의 소통 방법이나 임상적 직관을 기르는 방법에 대해 강의를 해요. AI가 아무리 발달해도 환자의 마음을 읽고 공감하는 건 여전히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늘 강조하고 있어요. 엠마는 이제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됐어요. 그리고 저희 연구팀의 정식 멤버로도 참여하고 있죠. 처음 식당에서 김치찌개를 먹던 호기심 많은 레지던트가 이제는 동료 의사가 된 거예요. 김 박사님은 저희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더 큰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계세요. AI와 인간 의사의 협업 모델을 전 세계로 확산시키는 게 목표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 일에 계속 참여할 예정이에요. 가끔 저녁에 식당에서 혼자 설거지를 하면서 생각해봐요. 25년 전에 의사를 그만두고 식당을 시작할 때는 정말 막막했었는데 결국 그 모든 경험이 지금의 저를 만든 거라고요. 환자를 치료하는 것도 좋은 음식을 만드는 것도 결국은 사람을 돌보는 일이에요. 형태는 다르지만 본질은 같죠. 그리고 이제 저는 두 가지 모두를 할 수 있게 됐어요. 오늘도 병원에서 어려운 케이스 하나를 해결했어요. AI가 제시한 후보들 중에서 환자와의 면담을 통해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 있었거든요. 그 환자분이 정말 고마워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느꼈어요. 의사로서의 보람이 얼마나 큰지를요. 심장 소리는 정말 국경을 넘나 봐요. 한국에서 들었던 환자들의 심장 소리나 여기 미국에서 듣는 심장 소리나 똑같거든요. 생명을 살리고 싶어 하는 마음도 마찬가지고요. 앞으로도 저는 계속해서 그 심장 소리들을 지켜나갈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사연 어떠셨나요? 앞으로 계속 좋은 사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에 괜찮으셨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해 주시고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마음을 뛰게 할 더욱 놀라운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